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하면은 막 나랑은 거리가 먼 학문, 뭔가 머리 아픈 학문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학자들 다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수학자들이랑 한층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7가지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 뭐 시간이 되는 선까지 뭐 할 수 있으면 다 하고요.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봐서 저는 사실 오늘 올 때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세요. 이게 학생이 사실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대상으로 앞에 두면요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가 잘 올라가요? 그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오늘 차라리 더 좋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더 수학답게 바라볼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있죠. 자, 첫 번째부터 이야기할 거는요. 수학이 나름 그래도 체계적으로 발전한 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냐라고 하면은 한 반만 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 기원전 5세기, 6세기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상 수학의 체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서 피타고라스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리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라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피타고라스는 종교 집단의 교주였습니다. 네. 팩트는 피타고라스가 남긴 수학 이론이 무엇이 있느냐? 없어요, 밝혀진 게. 실제로. 그래서 수학자들 중에는 피타고라스를 수학자로 보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어렸을 적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죠. 그 고대 그리스에 탈레스한테 어렸을 때 유년 시기에 교육을 받고 이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수학이 발달했던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집트. 네. 그 이집트에 가서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바빌로니아 지역에 가서 또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현재 이제 이탈리아 그 남부 쪽에 있는 크로토네 지방에 정착을 해서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단체를 창설합니다.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름 자체가 피타고라스 학파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학문을 연구하고 수학 연구를 했을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종교단체였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종교 중에 예를 들어 기독교에도 10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들마다 어느 정도 꼭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죠.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도 당연히 규율이 있었어요. 그 규율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콩을 멀리하라. 이게 거의 이제 1계명처럼 대체 이게 왜 있을까? 뭐 다양한 설이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그 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느니 콩에 관련한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제 중요 사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윤회한다, 환생한다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죽고 다시 이제 환생할 때 그 영혼이 콩에 깃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위생적 관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흰 수탉 이것도 해석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이제 하얀 수탉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의식, 제사 이런 거에 보통 쓰다 보니까 이걸 식용으로 쓰지 마라.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빵을 손으로 뜯지 마라. 이것도 뭐 위생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철로 물을 젓지 마라. 아마도 철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코팅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 넣으면 산화가 되죠. 이제 그런 거를 뭐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근데 뭐 이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참 말하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네. 하여튼간 이런 집단이었다. 근데 자,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그러면 전혀 수학과 무관한 사람이냐?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이 학파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수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수를 말을 해요. 자연수. 1, 2, 3, 4 세는 수 있죠.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세는 그 수, 자연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 자, 근데 제가 또 한 명 소개해 드릴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름은 히파소스라는 분입니다. 히파소스. 이분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제자죠. 제자.
뭐 동시대 사람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뭐 한 세기 정도 뒷사람이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여튼간 이 히파소스는 좀 이제 학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그 가르침이었던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자연수로 해설된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막 연구를 해봤는데 맙소사 자연수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였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면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이 두 직각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그게 빗변의 제곱이 된다라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래서 자연수인 그 시작인 1로 놓고 요 대각선 길이를 만들어 봤는데 야 그럼 이거는 몇일까? 설명이 안 되다라는 거죠. 증명까지 해요. 이거는 자연수 또는 그 자연수의 비로 설명할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길이를 뭐라 그러죠? 루트 2라 그래요. 네. 무리수라는 게 최초로 등장한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학파 같으면 뭔가 새로운 수가 발견이 됐어요. 학파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행동이겠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이제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학파겠죠. 근데 이 집단은 광기 어린 종교 집단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발견은 피타고라스 학파 입장에서는 이단적인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파소스는 수장당해요. 암살당한 후에 수장됐다라는 설도 있고 그냥 산채로 수장당했다라는 설도 있고 하지만 덕분에 이 히파소스 덕분에 세상에는 무리수라는 존재가 알려지게 되고 수학은 한 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피타고라스가 아직도 되게 위대한 수학자로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었던 그 수학자들의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이어가서 해볼게요. 두 번째 에피소드로 준비한 거는요, 여성 수학자입니다.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 시절부터 해가지고 눈부시게 발전했던 이 수학의 명맥이 끊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른바 이제 중세 암흑기가 도래한다 그러죠. 그 마지막 그 종지부를 알린 수학 발전의 종지부를 알린 시대가 바로 이 히파티아 시대예요. 그래서 이건 수학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이게 이제 그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대머리 아저씨가 이분이 이제 플라톤, 이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죠. 막 쓰고 있는 이분이 피타고라스예요. 막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클리드 혹은 이제 아르키메데스라는 설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되게 유독 그림체가 다른 사람 한 명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 딱 서면은 유독 그림체 달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확대해서 보면 유독 그림체 달라 보이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홀로 뭔가 하얀 복장을 입고 있고 여성입니다. 네, 여기에 생뚱맞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라파엘로가 아주 신경 써서 그린 게 티가 팍팍 나죠. 이분이 바로 히파티아예요. 이제 문헌적으로 남아있는 여러 저작물들까지 현재까지 내려오는 여성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디서 활동했느냐? 이제 지금 그림으로 남아있는 요 이제 무세이온이라고 불리는 기관이에요. 무세이온. 이 무세이온이 이제 이름이 나중에 뮤지엄이 돼요. 뮤지엄. 네, 뮤지엄이라는 그 단어가 이 무세이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무세이온은 이때 당시 참 파격적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의 유명한 학자들을 끌어모아서 실제로 이 무세이온에 이때 당시에 히파티아 활동했던 당시에 소속되어 있었던 교수가 1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양한 학문들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교수님들이 모이면은 책도 쓰겠죠. 그러니까 책도 쓰고 장서를 보관하고 그래서 이 무세이온이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됩니다. 그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파티아의 아버지 테온이 있는데 히파티아의 아버지가 이 무세이온의 관장이었어요. 최고. 그래 당연히 히파티아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무세이온에서 태어나서 많은 학자들한테 공부를 배웠고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 유학을 갔다 옵니다. 갔다 오자마자 이 무세이온 이 대학의 수학 교수로 취임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 업적들을 남깁니다. 이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고 왜냐하면 히파티아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이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분의 그 많은 저작들이 다 소실돼 버리거든요.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이분에 대해. 히파티아는 이 무세이온의 스타 강사이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 근데 키릴로스라는 분이에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무세이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대주교였어요. 대주교. 이때 당시가 이 활동했던 이 시기가 동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채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이었던 테오필로스 그 전대 대주교인 테오필로스가 사망을 하고 이 키릴로스한테 조카죠. 키릴로스에게 자신의 자리를 이제 양도하면서 이제 대주교가 됐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뭐 유대교인들, 하여튼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폭력 행사를 해요. 실제로 많이 죽이기도 하고 몰아내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모습이 정치권에서는 봤었을 때 눈에 가시였겠죠. 이게 신권이라고 하면서 이단이다, 처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그때 당시 총독이 오레스테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오레스테스 총독과 이 키릴로스 대주교는 서로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암살 시도도 하고 막 아주 그 지저분하고 이제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키릴로스의 그 대항마였던 오레스테스 총독, 그 오레스테스 총독이 히파티아랑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챗GPT한테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레스테스랑 히파티아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것은, 히파티아는 이제 수학 교수였잖아요. 당연히 책 저작물들을 내는 데 있어서, 근데 이 키릴로스 대주교는 기독교 관련된 서적이 아니면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그리고 이제 무세이온 그 기관에서 책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시켰거든요. 무조건 기독교 교리에만 충실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수업 같은 것도 다 제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레스테스 총독이 조금씩 이렇게 막아주고 하니까 학문 활동을 하는 데서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오레스테스 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한 인물인 게, 실제로 히파티아에게 배웠었던 수제자들 있죠. 그 수제자들이 그때 당시 그 동로마 제국에 아주 권위 높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교들도 많았고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히파티아의 그 제자들로부터 오레스테스는 안정적인 자신의 지지세를 얻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였었죠. 그런데 키릴로스에게는 그것이 아주 눈엣가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키릴로스가 무슨 짓을 벌이느냐? 이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여러 사파들이에요. 미첼 화가 그림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 게, 히파티아가 이제 키릴로스 대주교의 이제 그 폭동들에 인해서 사망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 무세이온, 여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그 지역을 떠나버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신권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교수를 그냥 잔인하게, 제가 차마 입으로 담기 어려운,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다 그 지역을 떠나요. 실제로 이 무세이온은 명맥이 이어졌었던 이 학문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이때 이후로는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파티아의 수학 저작들도 대부분 불타 없어져 버려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 히파티아에 대해서는 영화도 제작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이 영화? 없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왜 개봉을 안 했느냐? 저는 봤어요. 이거 구글 플레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에 기반한 것은 맞는데, 이게 그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 반대를 했죠. 이게 들어오는 거를. 실제로 그 키릴로스 대주교는 현재 기독교의 성인으로 취급받거든요. 정교성의 방어자라는 그 호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반대해가지고 상영을 못했어요. 한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고대 그리스에서 더 이상 수학 발전이 멈췄는가? 이 히파티아가 사망한 사건 이후로 거의 이제 사실상 멈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혹시 현재까지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어가 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어서 해주시면 제가 질문도 받으면서 할게요. 네. 자, 세 번째 에피소드는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양에서는 수학 발전이 명맥이 끊기게 되는데 그 암흑기가 몇 년 가느냐? 한 1000년 갑니다. 그 시기 동안 동양은 중국, 인도 이쪽은 또 엄청나게 수학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동양의 수학을 수입하는 거에도 바빠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허덕이던 시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이제 업적이 없는 수학자라고 잡아봤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수학자는 여러분들 사실 이름 다 알아요. 누구냐면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예요. 들어보셨죠? 피보나치. 아버지가 또 유명한 또 세관원이었고,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동양의 그 이슬람 문화권들에서 많이 이제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피보나치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 몇 개를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피보나치 수열은 피보나치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 번만 짚고 갈게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열을 말을 해요. 1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에 두 개를 더한 게 다음에 와요.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더하기 8은 13.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현대의 피보나치 수열 쓰이는 곳 많습니다. 아까 뭐 주식 얘기하셨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고 아시죠? 예, 그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만드는 뭐 황금비 이런 거에도 연관되는 것도 많고. 피보나치가 실제로 쓴 산반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토끼 문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암수 한 쌍이 있어요. 얘네가 매 1개월마다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아요. 그럼 얘네가 또 이제 또 바로 교미를 해서 1개월 만에 애를 베고 또 새끼를 낳아요. 또 1개월 후에 새끼를 베고 또 낳아요. 근데 얘네 낳은 애들도 1개월 만에 또 금세 얘네가 또 눈 맞아가지고 또 이제 새끼를 베고 또 새끼를 낳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한 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매 1개월마다 그 낳은 개체들도 또 새끼를 1개월마다 낳으면 그러면은 뭐 몇 년 후에는 총 몇 마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토끼 이제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이 해답을 보면은 여기 한 쌍, 그 다음 한 쌍, 그 다음 두 쌍, 그 다음 이제 세 쌍, 그 다음 5쌍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 8쌍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열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리베르 아바치라고 하는 이게 한국말로는 산반서라고 하는 이 책에 이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보나치는 동양에서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특히 수학을 많이 배우면서 거기에서 배운 지식들을 책에다 쓴 거거든요. 실제로 인도 수학자 핑갈라라고 하는 기원전 수학자가 있어요. 그 기원전 활동했었던 핑갈라가 쓴 책에 사실 처음이 수열에 있어요. 근데 서양 수학자들은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또 재밌는 사실. 사실 피보나치의 이름은 피보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보나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피보나치는 사실 필리우스 보나치의 줄임말이에요. 이 필리우스가 뭐냐? 이게 아들이라는 그 접두어고, 보나치는 여기 이 쾌활한, 쾌활한 혹은 성품이 좋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은 쾌활한 혹은 성품이 좋은 사람의 아들,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요게 피보나치라고 줄여졌냐면은 아까 제가 썼던 이 책 있다 그랬죠? 이 산반서의 제일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필리우스 보나치, 그러니까 즉 보나치의 아들 피사의 레오나르도가 이 책을 썼다라고 이제 그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보나치의 아들 피사의 레오나르도. 그러니까 사실 피보나치의 본명은 레오나르도예요. 그러니까 피사는 지역 이름이죠. 이탈리아. 현재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 실제로 레오나르도가 활동했던 지역이 피사거든요. 그래서 보나치의 아들 피사의 레오나르도가 쓴 책이다. 근데 그 제일 앞에 있는 그 두 개를 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필리우스 보나치, 이걸 피보나치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피보나치라고 부르는 건데, 신성로마 제국에 페리졸로라고 하는 공증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피보나치 사후로부터 한 수백 년 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붙여온지는 몰라요. 이후로는 다 이렇게 불러요. 레오나르도는 생뚱맞겠죠? 내 이름 그거 아닌데? 자, 그러면 이게 보나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또 재밌는 사실. 피보나치 아버지는 보나치가 아니에요. 실제로 피보나치, 레오나르도의 아버지의 이름은 굴리엘모예요. 굴리엘모. 자신의 아들의 책에 자기 본명이 쓰이는 게 좀 민망해서
내 이름 쓰지 마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간, 보나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성함은 굴리엘모고, 보나치가 아니다. 마지막 또 재밌는 사실. 사실, 보나치가 남긴, 자기가 만든 수학 이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맞는 게 하나도 없죠. 피보나치 수열도 피보나치가 만든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름도 피보나치가 아니고, 피보나치는 보나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보나치의 아들도 아니고 수학자라고 했는데 수학 이론 하나도 없고 자, 그럼 피보나치가 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피보나치의 수학자라고 기억을 하느냐? 피보나치의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름 아닌 동양의 수학을 서양에 전파했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은 거의 1000년간 수학 발전의 명맥이 끊겼다고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수학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근데 피보나치는 어렸을 적 다양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동양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동양의 수학을 배웠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산반서라는 책으로 동양 수학을 서양에 전파했다라는 게 매우 큰 공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진법을 서양에 전파한 거죠. 십진법이라는 것은 힌두, 그러니까 그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 쪽, 아랍 쪽에서 완성이 된 수체계죠. 십진법. 우리가 현재 오늘날 쓰고 있는 거, 아라비아 숫자, 거기다 인도 숫자 0까지 해가지고. 그럼 그 전까지 실제로 서양에서는 어떤 수체계를 쓰고 있었느냐? 로마 수체계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수체계죠. 십진법.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로마 수체계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8은 이제 VIII 이렇게 쓰죠. 이거 뭐 익숙하실 거예요. 49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L이 50이거든요. 50의 왼쪽에 10을 쓰면 요게 40이에요. 그리고 요게 10, 여기 1 있죠. 왼쪽에. 그럼 얘게 9예요. 네, 그래서 49예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L은 50, 50에 10, 10, 10 더해서 요게 80. 그리고 요게 5, 요게 5고 거기에 111 해가지고 요게 8. 요게 C는 100입니다. 요게 100. 그래서 100, 100, 100 해서 300. 그리고 요게 이제 50에서 왼쪽에 10 있으면 40. 그리고 요게 5.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는 요 위에다가 바를 표시하면 요게 1000배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래 5잖아요. 5에다가 1000배를 하면 5000이죠. 5000에 요게 1000. M이 1000. 그래서 요게 6000. D가 500입니다. D가 500에다가 CC 하면은 요게 700. 요게 이제 50에다가 10, 10, 10 하면 요게 80. 그리고 요게 이제 10에다가 왼쪽에 1 쓰면 요게 9. 난리 나죠? 당연히 엄청나게 오류도 많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여기 그 6학년 학생도 있던데,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312 더하기 123. 312 더하기 123. 몇 나오죠?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요, 이 당시에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거대 상인주 집단에서 모셔갈 겁니다. 길드라든가 아니면은 국가에서도 무조건 모셔가요. 예.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 로마수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덧셈 뺄셈을 하느냐,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아바쿠스라고 하는 대학에 준하는 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피보나치는, 우리가 피보나치 보면 레오나르도는 이런 이 서양에다가 야, 동양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알려준 거죠. 대단한 파급력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래서 그 황제가 이 피보나치한테 너 이제부터 일하지 마. 너 평생 그냥 그 교육만 해줘. 해가지고 이제 전폭적으로 모든 그 금액 다 지원해주고, 나중에 이제 기념비도 세워주고 막 그래요. 피보나치한테. 여기 이제 피보나치가 쓴 삼반서 책의 그 초반 부분인데,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애초에 암산 자체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손 하나 꼽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에 1, 2, 3, 4 세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요거를 손을 꼽아가면서 계산을 하느냐. 23 더하기 35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피보나치가 그렇게 동양의 수학을 삼반서를 통해서 이 서양에다가 알려준 덕분에 실제로 엄청난 파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동양 수학에 대한 이제 그 열망과 학구열이 생겨나고, 많은 책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랍권을 통해서 많은 책들이 수입이 되죠. 그것들이 결국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또 가도록 하죠. 사실 챕터를 7개까지 준비해서 저는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자, 그래서 네 번째 에피소드로 갑니다. 근데 피보나치가 이제 동양의 수학을 서양에 전파를 하고, 서양에서 한번 르네상스 운동도 일어나고, 서양에서 이제 눈부시게 수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페르마입니다. 페르마와 데카르트라고 하는 수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서양 수학사를 고대로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동양 수학사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분위기면은. 동양 수학사도 진짜 재밌는데. 이분이 이제 페르마예요. 페르마라는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수학학원 페르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페르마는 프로수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학 연구를 하고 이런 걸로 본인의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페르마에게 수학은 취미 활동이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법학을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페르마가 살던 지방에 그때 당시 이제 패스트, 흑사병이 되게 유행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 많은 의원들이 그 흑사병 걸려가지고 사망하고 막 공석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 시기 잘 맞춰서 페르마가 의원이 됩니다. 그 툴루즈 지방에 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평생 국가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페르마가 취미로 언제부터 수학을 시작했냐라고 하면 30대 이후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도 창시했고, 확률론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확률, 통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페르마 때 만들어진 거예요. 페르마가. 확률론도 만들고, 정수론도 하고, 미적분학도 취미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유명한 수학자가 된 거죠. 해석기하학이라는 게 뭐냐? 좀 용어가 낯설죠? 학문 분야인데요.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도형을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이러한 타원이 있으면 이 타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까? 이렇게 식으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도형을 방정식으로 만들고 이 방정식을 풀이를 해서 그 이론 결과를 다시 그 도형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그걸 해석기하학이라 그러거든요. 이러한 이제 학문을 창시하신 거예요. 요새 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그래프 그리고 그거 이분이 시작한 거라고요. 이게 이제 그 디오판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가 쓴 산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산법이라는 책에 페르마가 그 유명한 또 그 메모를 하나 남겼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이것도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거의 한 350년간 수학자들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었던 문제죠. 데카르트는 여러분들이 철학자로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가 미지수를 x, y, z 이런 걸 미지수로 쓰거든요. 이거 데카르트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대입돼서 요거 뒤에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 a, b, c, 얘네는 상수로 또 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걸 데카르트가 시작을 한 거고, 요 거듭 제곱 기호 있죠? 이 오른쪽 위에다가 수 올리는 거, 이것도 데카르트가 처음 도입한 기호예요. 데카르트는 사실 프로수학자입니다. 자신이 책을 내고 수학을 연구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걸로 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데카르트가 군대를 한번 갔다 오는데, 군대에서 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데카르트가 실제로 몸이 뭐 허약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데카르트가 하루는 이제 군대 그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천장에 파리가 막 돌아다녔다 그래요. 근데 파리가 되게 성가셨나 봐요. 그래서 막 한참 보고 있다가 문득 떠올린 거예요. 저 파리를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위치를 딱 말을 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저건 잡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떠올린 방법이, 이게 천장 구성 모서리에서 저기서 가로로 얼만큼, 세로로 얼만큼 위치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말할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해석기하학이라는 학문을 독자적으로 만든 거죠.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책으로 이제 딱 내려고 출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랭 메르센이라는 그 신부이자 수학자가 있는데 출간을 반대를 해요. 왜 반대했나 보니까, 야, 이거 몇 년 전에 페르마가 나한테 보냈던 서신에 있는 내용이야 라고 한 거예요. 페르마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마는 프로수학자가 아니었어요. 취미로 수학을 연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마는 실제로 일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낸 논문이 단 한 편도 없어요. 이제 페르마의 그런 업적들은 실제로 어떻게 후대에 남게 됐냐면은 페르마가 살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술단체 파스칼이라든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했었던 그 기록들이 후대에 남아서 연구가 조명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뭐야? 그렇게 만들었으면 왜 그럼 책으로 안 냈어?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책으로 내지. 근데 이제 페르마는 난 그 책 내는 거 관심 없어. 그럼 데카르트 입장에서 그럼 뭐야? 이건 뭐 내가 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골머리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데카르트가 페르마랑 이에 관련해서 서신을 여러 번 주고받아요.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부딪혔어요. 접선에 대해서도 막 논쟁이 붙었고, 어떤 그 곡선에 대해 접선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데카르트는 막 원에서 어떻게 작도를 하고 어떻게 그리고 이걸 뭐 그리고 하면은 방정식 풀이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페르마는 미분을 써버리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파스칼이라든지 로베르바르라든지 다양한 수학자들은 야, 페르마의 방법 진짜 우아하다 하면서 페르마 편을 들었는데 또 한 번 이제 데카르트가 완전 화나는 사건이었죠. 말고도. 근데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데카르트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마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지, 우리가 오늘날 배우고 있는 해석기하학이나 이런 것들이, 페르마는 책을 안 남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다 데카르트의 책을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만 그거죠. 페르마가 했다라는 기록은 명확히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실제로 썼었던 그 메모들은 보여요. 근데 이거를 어떤 정립된 개념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서술이 안 돼 있어요, 페르마 것들은. 그러니까 페르마가 대단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페르마의 이론을 공부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없었으면 수학의 역사는 많이 후퇴했겠죠. 그래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학자들은 데카르트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에피소드 5번째는요. 이 페르마와 데카르트의 다음 시대, 여러분들도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세계 3대 수학자로 꼽히는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뉴턴을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뉴턴한테 당신은 과학자 맞죠? 라고 물어보면은 뉴턴은 엥? 할 거예요. 왜냐면 뉴턴은 수학 교수였거든요. 네,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뉴턴을 과학자, 물리학자로 알고 있냐면은 이 뉴턴 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과학, 물리학이라는 게 현재 같은 개념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연금술. 그러니까 뭐랑 섞으면은 막 어떻게 금을 만든다, 은을 만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거의 미신에 가깝다라는 게 다 판명이 됐잖아요. 거의 약간 좀 종교와 비슷했죠. 과학이라는 게. 하늘에 별이 어떻게 움직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점성술 같은 거. 근데 이제 아이작 뉴턴은 뭘 한 거냐면 수학과 교수로서 자기가 이 물리학적인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뉴턴이 이제 쓴 책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프린키피아의 원제가 뭐냐? 원제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과학, 물리학, 천체 물리학 이런 걸 생각하면은 뭔가 복잡한 수식 같은 게 떠오르고 막 그걸 수학으로 자연현상해서 그걸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라 재밌는 거 하나 하자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주식 그래프예요. 주식 그래프인데 이거 투자하면 망할 것 같죠? 네. 뉴턴이 투자했던 사우스시 스톡 그 남의 회사라고 뉴턴이 이때 처음 조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고 해피함을 느꼈대요. 이 시기 때. 요게 실제로 이거는 그 역사적인 사료예요. 이건 조금 이제 그 썰이지만. 그리고 이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이때 영끌을 뉴턴이 막 해가지고, 와, 이게 이제 거품이 다 꺼진 거죠. 실제로 뉴턴이 이 남의 회사 주식을 말년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 재산의 90%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사람들의 관계는 계산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흔히 거품이란 말 쓰잖아요. 거품 경제. 그 거품이란 말이 실제로 이 남의 회사 이 주식에서부터 나온 용어예요. 남의가 거기가 이제 거품, 바다 거품 많이 끼잖아요. 거품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재밌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 뉴턴과 대척점에 있었던 수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둘이 어떤 이제 대척점이 있었냐면은 이 라이프니츠도
미적분학을 창시했거든요. 실제로 라이프니츠와 뉴턴은 서로 서신도 많이 주고받으면서 공동적으로 같이 연구를 했던 서로 관계였어요. 근데 라이프니츠가 이 내용을 먼저 발표해요. 그래서 뉴턴의 팬들, 뉴턴의 제자들과 뉴턴의 추종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난리가 났죠. 곧 빌 라이프니츠가 우리 뉴턴의 연구 업적을 베꼈다. 근데 둘이 서신을 주고받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연구했던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둘 다 이제 미적분학을 창시한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은 미적분학을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 도구로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라이프니츠는 곡선의 접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적분학을 창시했거든요. 서로 독자적인 연구 내용이라고요, 사실은. 근데 라이프니츠가 우리 뉴턴의 연구를 베꼈다. 그리고 실제로 왕리파케는, 왕리파케는 표절이다라고 판결을 내버리거든요. 근데 라이프니츠도 지금으로 치면 이제 베를린 학술원, 이때는 이제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의 관장이었거든요. 야, 아니다. 이거 우리의 독자적인 것이지. 오히려 뉴턴이 베끼면 베꼈지. 라이프니츠가 베낀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일평생 싸우고, 그 싸움이 이후로도 100년이 지나가요. 근데 그 영국과 이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과 이 인근 유럽 국가들, 이렇게 이제 서로 양면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국가 간의 신경전으로 확장이 되고,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라이프니츠의 미적분과 뉴턴의 미적분은 실제로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서 라이프니츠의 방식이 훨씬 간결하고 훨씬 더 표현이 좀 깔끔해요. 그래서 독일 그리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다 라이프니츠의 방식으로 미적분을 서술합니다. 근데 영국만 뉴턴의 방법을 고집을 해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수학자들은 영국이 그전까지 뉴턴 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의 100여 년 정도 뒤처지게 돼버렸다 라는 평가를 해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수학의 발전이. 요거까지만, 에피소드 6까지만 할게요. 오늘 가우스라는 이름 한 번은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우스, 다들 이름 들어보셨죠? 수학의 왕. 수학의 왕이라는 거는 자타공인이죠. 가우스가 사망한 후에 그때 하노버 왕국의 왕이 메달을 만들죠. 가우스를 기리면서. 그 메달의 뒷면에 뭐라 써져 있냐면은 하노버의 왕이 수학의 왕에게 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가우스는 천재죠. 네. 천재들 중에서도 사실 또 성격도 좋은 천재도 많아요. 오일러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가우스는 좀 괴팍한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되게 엄격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진짜 잘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가우스의 피해자가 되게 많습니다. 몇 개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건데. 근데 보여이라는 이 왼쪽이 이제 보여이 퍼르컷이. 보여이는 이제 성이죠. 성함은 퍼르컷이. 얘는 이제 야노시라는 분이에요. 부자지간이에요. 보여이 퍼르컷이가 가우스의 친구였거든요. 이분도 수학자였어요. 이분도 수학자였는데, 이때 당시 이제 연구했었던 어떤 주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쓰는 게 5개 있죠. 이 5개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클리드 원론, 그 1권에 나오는 5개의 공준. 기하학에 한정되는 공리 5개입니다. 근데 이 문장들이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우리가 실제로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거,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질 수는 오직 하나뿐이다. 점 2개 딱딱 찍고 이 점 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어볼 수 있어요. 관찰이 가능하다 그거죠. 두 번째, 한 선분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선분 하나 딱 그려놓고 자 대고 계속 연장해서 그리면 돼요. 관찰 가능하죠.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임의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항상 그릴 수 있다. 컴퍼스를 쓰면 되죠. 네,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리면은 원 나와요. 네 번째, 모든 직각의 크기는 같다. 각도기 쓰면 돼요. 네, 각도기 써가지고 딱딱딱딱딱 대면은 다 같네. 근데 5번이 좀 특이해요. 한 직선의 외부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려봐야 선분밖에 못 그리죠. 직선을 사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격한 수학자들은 1번과 4번까지만으로 5번을 혹시 증명할 수 없을까? 라고 시도를 해요. 수학자들은. 그거에 매달렸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두 분이에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퍼르커시가 평생을 쏟아부었지만 못 해내요. 근데 자신의 아들을 이후에 아들도 수학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아들도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일평생을 자기가 쏟아부었는데도 못 했는데 자기 아들이 이거를 지금 연구로 막 매달리고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를 하라고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렸죠, 실제로.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막 그거는 악마의 거다. 근데 이 야노시는 놀라운 발견을 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 4개의 문장을 가지고 가정가지고 이 5번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5번을 설령 거짓이라고 한다 한들 그러니까 오직 하나가 아니라 2개든 3개든 4개든 심지어 무한개든 이 앞에 있는 4개랑 전혀 연관 없이 별도의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그걸 증명해요. 그러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죠. 대단한 사건이었죠. 실제로 야노시가 남겼었던 그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신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와, 내가 평생 매달려도 못했던 거를 그냥 이거를 돌파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걸로 학문 하나를 창시해버렸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겠습니까? 가우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때 당시 실제로 수학자 중에 수학자가 가우스였기 때문에 가우스에게 인정받는다. 그럼 그대로 그냥 그때부터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예. 뭐 온갖 대학들에서 다 모셔가고. 근데 가우스가 이렇게 답신을 하죠.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보여의 퍼르커시는 가우스와 의절합니다. 야노시와 퍼르커시는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종적을 감춰요. 얼마나 이게 또 가우스가 그냥 허세 부린 거냐. 그게 또 아니었어요. 가우스가 실제로 이 서실을 받기 몇 년 전에 메모 남기게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잘생긴 수학자 하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아벨이라는 수학자입니다. 이센릭 아벨. 노르웨이 수학자인데 이 아벨도 아주 천재의 수학자죠. 근데 이 아벨의 평생 소원이 뭐였느냐? 세계 통일이 아니라 수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수학 교수가 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연구 내용을 계속 가우스에게 논문을 보냅니다. 광범위한 초월함수 계열에 공통되는 이유만 승질에 대해 이 연구는요. 제가 여기 써놨죠. 이 수학계의 대논문이에요, 이거. 가우스는 쓰지 않았죠. 이 아벨의 논문들을. 근데 이제 가우스의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변을 하자면 가우스는 전 세계에서 자신에게 보내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검토하는 거 이제 귀찮으니까 그래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하여튼간 그래서 아벨은 자기 일평생 결국 직업도 갖지 못하고 가난에 의해서 결핵으로 27살에 사망합니다. 예. 근데 이 아벨이 가우스에게 보냈던 논문들이 후대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논문들이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 수학에 많은 지대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 아벨을 추모하면서 아벨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지폐에 실제로 아벨이 그려져 있죠. 아벨이 이제 죽었잖아요. 결핵으로. 죽고 나서 이후에 이제 막 아벨의 논문들이 대단하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우스가 또 남아있는 그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가우스의 그 성격 나오죠. 제가 피해자가 되게 많은데, 한 명만 더 꼽자면은, 이분 있어요. 오이겐이라는 분인데, 이분 누구 닮았지 않았나요? 모르겠나요? 이분이 누구냐? 가우스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우스. 오이겐은 어렸을 적부터 수학에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래요. 아버지가 가우스인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세계 최고의 수학자. 그 핏줄 어디 안 가죠. 수학, 언어에 엄청난 천재성을 발휘를 했는데 가우스는 못하게 막습니다. 이제 그 오이겐이 나중에 말년 때 이제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겨요. 실제로 오이겐이 실제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겐은 이제 자기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못하게 막아.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으냐, 뭘 배우고 싶냐. 그래서 오이겐은
나는 언어학을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언어학을. 수학 능력 좋은 사람은 언어도 잘해요. 근데 이제 오이겐이 언어를 연구하고 싶다는데 가우스는 그것도 막아요. 가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법학을 연구하라 그래요. 이게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 버는 이런 그런 직업을 해라.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법학을 하라고 막 하는데 오이겐도 한 성과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자기 맘대로 이제 언어학을 지원해가지고 대학에 합격을 해요. 엄청나게 싸워요. 대학 기간 동안 오이겐이. 결국에 오이겐은 자기 아버지랑 엄청난 그 갈등을 못 견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근데 가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으로 이제 홀로 간 거예요. 어디 뭐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착하기가 쉽겠어요. 엄청 어려웠겠죠.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군인으로도 생활을 하고요. 군 전역, 상사로 아마 전역했을 텐데 전역 후에는 또 종교로 이제 들어갑니다. 종교로 들어가서 어쨌든 간 본인의 그 뛰어난 머리는 어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동안 뭐 했냐면은 그 성경책들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가우스가 보기에는 저놈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우스 눈에는 전혀 차지 않더라. 참 안타깝죠. 그렇게 살다가 가우스가 결국 이제 죽죠. 일평생 살진 않잖아요. 평생 살진 않으니까 가우스가 죽고 나서 가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몸값 비싼 수학자였다고요. 되게 많은 재산이 쌓여 있었겠죠. 그게 이제 상속이 됩니다. 오이겐한테도. 그래서 오이겐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은행을 만듭니다. 세인트 찰스의 국립은행을 하고 거기서 총재를 역임해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존경받는 그 금융인으로 기려져요. 오이겐은. 엄청나게 수적인 감각, 센스가 뛰어나서 웬만한 계산들은 다 암산으로 했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그냥 누워서도 누가 어떤 막 이제 그런 얘기 막 금융적인 막 얘기하면은 그냥 누워서 암산해가지고 바로 말하고 그랬대요. 오이겐 가우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존경합니다, 저는. 저는 당연히 가우스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10까지는 못하겠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